올해 4월 10일 대한민국 국회. 홍진 선생 통상 건립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찾았다. 바로 임시의정원의 마지막 의장 만호 홍진 선생이 지니고 있던 국세가 유족에 의해 국회에 기증된 것이다. 검은 목재 도장은 지금의 국회격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 쓰던 국세 관인이다. 이것은 또한 100년간 긴 유랑을 마친 임시정부의 국세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임시정부의 주인을 찾은 국세. 과연 어떤 의미일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처음부터 민주와 함께 공화라는 토대 위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 100년.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1919년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마련한 임시연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날 대한민국 첫날이 탄생하였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했고 신흥 강국들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1919년 1월부터 전승국들의 강화회의가 파리에서 예정되었다. 이 강화회의의 기본 원칙은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14개조의 평화 원칙이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당시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던 여러 그 약소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약소민족들을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1918년 그 1월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처음 했는데 그때 좀 애매모호하게 꼭 그 유럽의 민족에만 국한한다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고 마치 전 세계의 약소민족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여운형은 이 회의를 독립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는 나라 안팎에서 활약하던 독립운동가들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문제를 상정시키려는 방안을 세우고 대표를 보내려는 시도였다. 여운형이 미국 특사를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는 그 왕정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찰스 크레인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여운형이 찰스 크레인을 만나요. 그때 만났을 때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냐. 엄격하게 얘기하면 못 참석하죠. 찰스 크레인이 한국은 참석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엉뚱하게 한국도 참석할 수 있다. 만일에 내가 참석한다고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마. 하지만 일제의 감시를 뚫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기는 어려웠다. 이미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식적인 대표가 될 수 없었고 파리까지 가는 길도 험난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김규식이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와서 무슨 장덕수나 뭐 이광수나 손유혁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래서 조직하는 게 신한청년당이죠. 그래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했는데 문제는 파리 강화회 대표를 보내면 거 가서는 뭐 외국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 영어를 잘하는 곳이 김규식 박사죠. 그래서 김규식 박사는 그때 천진에 와가지고 그 북양대학에 교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규식한테 그 가겠냐고 그랬더니 김규식이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신한청년당 대표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에 보내는 거죠. 신한청년단은 영어에 능통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시키고
여운형이 측면에서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운형은 독립의 의지를 담은 서한을 보내거나 당시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중국을 통해 김규식의 파리행을 이끌어냈다. 그는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신한청년당이라는 해외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 이를 통해 김규식의 파리행과 이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파리 강화회에 가서 한국 문제를 그 강화회의에 어떻게 제출하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는데 한국 사람들을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독립을 원하고 또 독립을 원하는 행동을 위해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고 있다. 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선언서죠.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들어줄 리 만무했다. 그러나 이 소식은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또한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YMCA 강당에서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이 발표된다.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됨을 선언하노라고 시작되는 28 독립선언서. 한일 합방이 한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인 만큼 일본은 한국을 독립시킬 것,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한국 합병을 솔선승인한 죄가 있으므로 속죄의 의무를 질 것 등을 선언했다. 28 독립선언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당시에 독립선언서뿐만 아니라 조선 민족들의 어떤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라는 것을 일본 정부에 또 일본어로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 민족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민족대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서를 냈고, 또 이제 그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것을 당시 이광수가 작성해서 백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손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그런 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오후 3시에 학생들이 모였을 때 이제 당시 이제 유학생 대표가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읽었고, 또 그 독립선언서를 좀 크게 써서 비단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무대 위에 크게 내걸고서 그것을 선언서를 낭독한 것이죠. 이때 대표자들이 잡혀갔지만 일본은 이 독립선언식을 독립선언식으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식민지가 독립을 꾀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제국 차원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학생들에게 처벌이 내려졌을 때도 상당히 약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보통은 내란죄 아니면 소요죄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할 법도 한데, 이들한테 적용된 거는 출판법이라고 해서 허가받지 않은 출판물을 만들었다라는 죄,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를 허가받지 않고 만들었다는 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하게 되죠. 한국인 유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여러 나라 대사관과 일본 언론, 조선총독부 등에 보냈다. 본단은 일한병합이 오족의 자유의사에 출하지 아니하고 오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또 동양의 평화를 요란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비록 조선청년 독립단의 독립선언은 실패로 끝났지만 독립운동가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전했다. 이렇게 백성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커져갈 즈음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승하한 것이다. 한간에는 고종이 독살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당시 매일신보에는 고종이 뇌일혈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독살설은 끊이지 않았다. 백성들은 분노했고 고종의 승하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다. 3.1운동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배경 중에 하나였던 것은 바로 고종의 죽음입니다. 고종이 1919년 1월 21일에 갑작스럽게 죽는데요. 그 죽음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는 하루 정도를 더 늦춰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의심스럽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루를 늦게 발표했을까?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가 당대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3월 3일 고종의 인산일에 맞춰 전국에서는 장례식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 독살설이라는 소문이 퍼져서인지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 한쪽에선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먼저 시작은 천도교 쪽이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다시 한번 한국으로 유학생이 건너오게 됩니다. 28 독립선언을 준비하던 대표자 중에 송계백이라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는 이광수가 만들었던 독립선언서 초안을 들고 국내로 잔입해서 그것을 자신의 스승이자 유학 선배였던 현상윤, 채린 등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도교계의 독립선언서 준비 작업의 시초가 되죠. 이미 천도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동학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전국민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등 다른 종교단체와의 연대를 도모하던 중이었다. 천도교 쪽은 1월 말에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 이제 당시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지금이 독립운동이 호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한번 준비해봐라. 이렇게 아랫사람들에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최린이라든가 당시 천도교의 중요 간부들이 그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리를 하던 차에 당시 중앙학교 교사였던 현상윤 선생이 그러면 기독교 쪽하고 같이 해보면 어떤가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윤 선생이 급히 평안북도 정주에 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을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해서 서울로 이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역시 중앙학교 이제 그 교장이었던 송진우가 당시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을 만나서 이제 천도교와 한번 손을 잡고 기독교가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남강 선생이 기독교 지도자들과 다시 모임을 갖고 독립선언으로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은 2월 24일에 기독교 쪽이 그러면 우리는 독립선언도 하고 독립청원도 하자. 두 가지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천도교 때 이것을 받아들여서 24일에 서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일부터 25일 이틀 동안 천도교와 기독교의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이 3.1운동의 구체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됐고 25일경에 양쪽의 민족 대표를 천도교 15명, 그리고 기독교 16명, 그리고 불교 쪽 2명 해서 33명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당시 종교계에서 가장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던 곳은 천도교였다. 그리고 그 조직력의 바탕은 바로 자금력이었다. 이러한 천도교의 탄탄한 조직력과 자금력은 3.1운동의 바탕을 만들어 주었다. 그 당시에 우리 천도교는 교인들이 300만 가까이 되니까 그 들어오는 송금이 그 중앙정부의 경상비 쓰고도 매달 2-3천 원씩 조금이 될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통장사에 한 10만 원이 있었거든요. 10만 원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저쪽에 있는 대교당이요. 천도교 교당. 저걸 짓는다고 명복을 그거 세워가지고 1918년 4월 달에 그 K1료로 가지고 거기서 결의를 해요. 천도교 측은 천도교 교당을 짓는다는 명목하에 자금을 모아 독립선언서 등의 제작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다. 거사일은 바로 고종황제 장례식을 이틀 앞둔 3월 1일이었다. 그리고 그 전날 한쪽에선 바쁜 움직임이 있었다. 한성의 인쇄소 보성사다. 보성사는 천도교계에서 운영하던 인쇄소로 1919년 2월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가 신문관에서 조판된 뒤 이곳으로 넘겨졌다. 그리고 2월 27일 사장 이종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극비리에 인쇄를 완료하였다. 총 2만 1,000매의 선언서를 성공적으로 인쇄한 후 그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이 선언서를 28일 각지에 보냄으로써 3월 1일
독립선언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종일은 보성사 인쇄소 직원 인종익 등에게 선언서의 배포를 맡겼다. 그 인종익이라는 분은 당시에 49살 정도 된 분인데요. 이분이 그 보성사라고 하는 그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시는 사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월 28일 날, 2월 27일 날 그 독립선언서를 밤에 인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인쇄된 그 독립선언서를 2월 28일 날부터 이제 그 복 각지에다가 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2월 28일 날 인종이란 분이 그 천원서 한 2,000부 정도를 들고 그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가서 전주에 있는 그 천도교 교구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700부 정도를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익산에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그 청주로 가가지고 청주에서 이제 또 선언서를 뿌리려고 하다가 안타깝게도 붙잡히게 됐어요, 경찰에. 인종익은 무수한 고문과 구타에도 전주와 익산에 들른 진짜 목적을 숨겼다. 그대의 경거망동으로 다수의 사람이 징역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좋은가? 만인이 죽어 100만인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죽음도 불사할 것이요. 만인을 죽이면 만인의 피가 100만을 물들이고 100만을 죽이면 100만의 피가 1000만을 물들일 것이요. 그럼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소. 며칠이 지나서야 그는 독립선언서 1800여 장을 천도교 전주교구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독립선언서가 전주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는 체포 후 1년 6개월가량 수영 생활을 했다. 가장 이제 재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조선총독부가 그 3월 1일 2시까지도 전혀 그 독립운동이 준비되고 있다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날 2시, 그러니까 그날 아침, 3월 1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그 서울 각지에 선언서가 뿌려졌어요. 학생들이 막 동네 방네다 다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언서들을 그 입수를 한 게 이제 새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이 그 독립선언서를 보고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으니까 다 상관, 최고 지휘관까지 다 보고를 했던 거고요. 그 보고 끝에 이제 이 선언서를 봤더니 이제 이름 써 있고 막 독립선언 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일단은 그 조사를 해보자 해서 그 각 그 선언 말미에 써 있는 민족 대표 33인 그의 집에다가 경찰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을 보냈더니 벌써 집에 다 사람들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았다. 1919년 3월 1일 낮 2시 서울 인사동 명월관 지점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29인이 참여한 자리가 마련됐다. 그리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간략한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었다. 먼저 불교계 대표로 서명한 한용운이 일어나 독립선언을 알리는 식사를 한 다음 그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제창하였다. 하지만 이 33명이 한자리의 뜻을 모으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기독교계와 천도교계가 처음부터 같이 3.1운동을 준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각각이 따로 움직였고 여기에 또 학생들도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내의 학생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이 3월 1일을 10여일 앞둔 2월 20일 경부터 급속도로 하나로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선언서를 집합적으로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었고, 그리고 대표성을 갖는 데 있어서 각자가 가진 한계도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천도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종교적인 대표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민족의 대표라는 것에는 사실
그렇게 큰 힘을 원래는 갖지 못하는 집단들이었죠. 이들은 이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후에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한편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3, 4천 명의 시위대가 민족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있던 한 명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시위대는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독립만세를 부르며 탑골공원을 나와 종로 쪽으로 행진했다. 시위대열에 학생들, 시민들, 그리고 상경한 지방 사람들도 뛰어들었다. 3월 1일에 서울에서만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서울을 포함해 총 7개 도시에서도 일어났다. 이곳은 모두 기차와 연결된 지점들로 독립선언서가 당일날 도착해서 급박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이어서 3월 2일, 3일에도 계속해서 독립선언서가 전파되어 곧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3.1운동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기록은 소요일람지도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 이 지도는 지금 현재 제목이 소요일람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3.1운동을 소요사건 혹은 망동사건이라고 표현하면서 소란스러운 행동이었다. 혹은 뭔가 잘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실수 같은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식이 이 지도의 이름에서부터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 1919년 4월 30일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지대로 극비로 처리된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제 측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당시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인 누락 같은 거를 일부러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만세 시위가 이제 정말 크게 일어났던 지역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만세를 불렀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되게 게릴라성으로 적게는 3, 4명에서부터 50명 사이의 사람들이 잠깐 만세를 부르고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됐던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 지도에서 삭제가 돼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세가 일어났던 것에 비해서 훨씬 적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통계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기록에서의 만세운동은 국내외를 포함해 1692건, 총 시위자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9년에 파리 강화가 열리는 동안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독립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3.1운동처럼 한국의 3.1운동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또 격렬한 운동을 벌인 곳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약소민족의 독립운동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꼽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의 그 양상에 있어서도 비폭력 운동을 채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3.1운동을 기획한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였다고 할 수 있는 최린 선생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당시에 이 만세를 부르는 것을 운동의 방식으로 삼은 것입니다. 만세를 부르게 되면 맨손으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만세를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비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돌멩이를 들고 만세를 부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독립 만세라는 것은 비폭력 운동을 하기 위한 아주 매우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3.1 만세운동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세계 최초의 비폭력 시위라는 점 이외에 민족 대표자 등 독립투사는 물론 농부와 이발사, 수레꾼, 잡화상, 교사, 승려, 학생, 재봉업자, 솥장사 등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다는 점에 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만세 시위에 참여한 밀양공립보통학교 졸업생과 광주 지역 수피아 여학교 교사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전차차장 견습생들, 땔감 숫장사, 연초회사 노동자, 양만제조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3.1 만세운동은 이름이 남겨져 있는 독립투사들만의 역사가 아니다. 바로 이름 없는
보통의 영웅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이다. 배제고보 2학년 학생 19살 김동혁에게도 1919년 3월 1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그는 이날 선배로부터 독립선언서 6장을 받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만세 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잡히기 전에는 두렵기만 했는데 막상 잡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용기가 났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피고는 학생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 계획에 가담했는가? 판사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김동혁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인 변호사까지 고용해 아들을 변호했다.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 검사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판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동혁이라는 학생은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작은 아버지한테 보냈던 편지에 보면 굉장한 그 불안감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조금 금방이라도 이제 체포될 것 같은 위기감에 이제 몰려서 그 학생이 굉장히 불안하게 작은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건데요. 그럴 정도로 그 아주 평범한 학생이 이제 3.1 운동이라고 하는 큰 물결을 만나서 그 물결 속에서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선언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기가 굉장히 작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편지나 그런 거에서. 이렇게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지자 일제는 폭력으로 제압했다. 그중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제암리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군대가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만행 사건이다. 보통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보안법 위반이나 소유죄 위반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내란죄로 처벌하려고 했던 지역들이 4곳이 있습니다. 의주군과 수안군, 안성군, 수원군에서 있었던 만세 시위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 만세 시위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일제 간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저항을 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사망한 일본 경찰이나 헌병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런 예들은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흔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 동안 해방구처럼 만세 시위지에 계속해서 만세 시위가 유지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수원군의 우정면, 장안면 만세 시위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서울에서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난 가운데 제암리 인근의 개신교와 천도교, 유학자 지도자들이 만세 시위 운동을 계획한다. 그리고 3월 30일에 제암리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제암리 바란장터에서 만세 시위 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일본은 철저한 초강경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 아리타 도시오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1단의 일본 군경이 앞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도착해서 마을 주민 약 30명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하였다. 그런 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게 하고 집중 사격을 명령, 주민들을 학살한 것이었다. 당시 20명 정도의 군인들이 제암리에 들어와서 마을 주민들, 특히 남자들을 이제 다 교회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다 가둬놓고 밖에 못을 치고 그리고 석유를 뿌려서 밖에 석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게 된 것이죠.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이 이제 시위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지만 제암리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살한 사례는 많지 않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용의자들을 모두 체포해서 재판에 넘겨가지고 중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암리는 유독 그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아무 재판 같은 것도 없이 또 무관 사람도 거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두 학살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영국 태생의 의학자이자 선교사인 스코필드와 선교사들은 처참한 제암리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이를 카메라에 담았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돌아온 스코필드는 제암리 현장의 사진 및 기록을 해외로 보내 일본의 비인도적인 침략 행위를 알렸다. 스코필드 박사뿐만이 아니고 언더우드, 테일러, 이러한 외교관이나 선교사들이 이 화성 지역의 제암리 사건, 수촌리 교회 방화 사건 이러한 것들이 서울 종단에 알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종단에서 이 제암리나 수촌리 마을을 조사하러 왔다가 그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나 이 외교관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 본국의 그 유럽 국가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국가들이 일본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연유로 이 제암리 사건이 어떤 집중 보복, 인명 제암리에서 23분, 고주리 마을에서 일가족 남자 천도교인 6명이 한나라시에 학살을 당하는 그 만행이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제암리를 비롯하여 3.1 만세운동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자면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000여 명 등 총 7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남겼다. 그리고 교회, 민가, 학교 등 피해를 입은 곳들도 764곳이나 되었다. 세계사에 전례가 없던 민주적인 비폭력 시위.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총칼의 위협과 탄압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총칼의 위협에도 백성들을 두렵지 않게 만들었을까? 3.1 만세 시위운동이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각 지방으로 퍼져서 적어도 3, 4, 5월 동안 계속되잖아요. 또 일본 경찰, 헌병들이 탄압을 해도 만세 시위운동이 그치질 않죠. 이제 그랬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인의 독립 의지죠. 그러니까 3.1 독립선언서처럼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부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강한 것이 하나고, 또 이제 그 1919년에 고종이 승하하는 일이 있잖아요. 고종이 승하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 일본이 독살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퍼지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국 군주에 대한 그런 것이 있죠. 비록 3.1운동이 독립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민중들의 목소리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만세운동은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 통치에 대해 반발한다는 민족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따라서 민족의 합의에 의한 정부 수립의 근거와 공화제의 보편화 확립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공화주의 자체가 3.1운동 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것보다도 20년 전에, 그러니까 독립협회 때 그 의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면 황제의 권한이 축소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종 광무 황제가 그 의회 설립 운동을 이제 가로막게 되죠. 황제 권한만 이야기를 하고, 그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의회원이에요. 그러니 이미 입헌 군주정일지라도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자는 공화주의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시작되었다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나라 망한 뒤에, 그때는 우리가 새로 세울 정부는 당연히 공화정이어야 한다, 공화주의여야 한다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지 3.1운동 때 탁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당시의 공판 기록을 보면 손병희를 비롯해 상당수 민중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독립 후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공화 정치는 세계의 대세이다. 우리 조선 민족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신국가를 건설하려 한다. 이는 공화주의 개념이 3.1운동을 계기로
일반 민중들에게 널리 퍼지기 시작했음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3.1 만세운동 이후 시작된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다. 소련, 중국, 그리고 국내 등 각기 다른 세력으로 만들어져 있던 임시정부들이 이제는 하나의 임시정부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합치자 하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아니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합치자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로 옮겨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류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제3의 조직인 한성정부에다가 정통성을 두자. 우리 상하이가 아닌 국내에서 선언된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삼자 해서 이 대한국민의회 블라디보스톡 세력들이 상하이에 흡수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나 모습은 없애고 한성정부 쪽으로 정통성을 두자. 다만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과 혁명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상하이가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실제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도 상하이에서 파견하니까요. 논의 끝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한국민회의와 한성에 있는 한성정부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통합되는 모양새를 갖추기로 하였다. 말하자면 서울의 한성정부가 상하이로 옮겨오는 모습이었다. 이 중심엔 현순 목사가 있었다. 현순 목사는 원래 그 하와이에서 좀 살다가 돌아오신 분으로 영어도 상당히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측에서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면 이것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 역할을 맡을 것인가 이랬을 때 현순 목사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상해에 임시 독립사무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간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쭉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 독립사무소였는데 그 독립사무소에서 현순 선생이 이제 아직은 좀 더 기다렸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자. 국내에서 뭔가 연락이 오면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약간 조정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4월 9일에 국내에서 연락이 오니까 현순 선생이 이제는 임시정부를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4월 10일에 이제 임시정부를 만드는 그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 29명의 독립운동가들이 한 곳에 모였다. 중국 상하이 김신부로 60번지였다. 조국에서 시작한 3.1운동이 상하이에 알려진 것은 3월 4일 이후, 이로부터 한 달여 지난 4월 10일이었다. 바로 독립선언문으로 선포한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독립운동가들은 먼저 모임의 이름을 임시의정원이라고 정한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전조직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이다. 임시의정원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주권제민과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정제를 헌법에 반영했으며 의회 민주주의제도 성립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초대 의정원 의장은 이동령, 부의장은 손정도가 맡았으며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해 국무원,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부를 구성했다. 이후 의장직은 조소왕, 여운형 등이 수행했다. 의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인민으로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 된 자로 했다. 의원의 수는 인구 30만 명의 의원 1명을 선출했는데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에서 각각 6명, 강원도 황해도에서 각각 3명, 중국령, 러시아령 교민 각각 6명, 미국령 교민 3명 등 총 57명으로 구성됐다. 의원 선출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 내에 의정원 의원 임시선거회를 마련,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고 3년 연임할 수 있었다. 임시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 공포했다. 원래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지만 4월 10일 날은 11일이 아닌 4월 10일은 임시의정원이 문을 연 100주년이에요. 임시의정원이 먼저 문을 열고 그날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헌법을 만들면 국가 이름, 정부 조직 이름, 의정원 조직 이름 다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1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이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됐지만 국토도 주권도 국민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임시정부가 이끌어가고 임시정부는 혼자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의정원이 결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시의정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임시정부를 만들어내는 그 출산을 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지고 그 임시의정원이 국가와 정부를 만드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앞으로 쓰나 뒤로 쓰나 같은 것이 1919년 4월 10일이요 4월 11일의 이야기입니다.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임시정부의 내각도 구체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이승만이 선출됐다. 내무에는 안창호, 외무 김규식, 교통 문창범, 선출하는 동의와 제청 후 가결됐다. 재무 군무 법무총장은 각각 3명씩 후보를 천거한 뒤 선거를 거쳐 최재형, 이동휘, 이시영을 뽑았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순간이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국가 이름을 뭘로 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크지요.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망했는데, 그럼 1910년 나라 망하면 정통성을 누가 가지나요? 주권을 누가 가지나요? 그럼 일본이 가진다? 조선총독부가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가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그 주권은 국민이 가진다. 그런데 그 국민이 압제하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 국민들이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국민들이 주권을,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주권을 황제한테 다시 돌려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임시헌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 이 회의는 다음 날 11일 오전 10시까지 이어진다. 먼저 나라 이름이 정해졌다. 신서구의 동의와 이영근의 제청으로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됐다. 9년 전인 1910년에 빼앗긴 대한제국을 버리고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10개의 조항을 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임시헌장은 짧지만 근대 헌법의 요소와 현 대한민국 헌법의 원형을 담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수립될 때 헌법을 제정하죠. 그 헌법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고, 그 최초 헌법은 조항이 10개 조항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944년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10개 조항이었지만 나중에는 뭐 한 57개 조항까지 조항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근데 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헌장 10개 조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데, 중심적인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역사가 반만년 역사인데, 반만년 역사 동안에 대부분이 군주가 주인이었던 그런 역사잖아요. 군주 주권 역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사가 국민이 주권인 역사로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1919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국민이 주권인 역사로 바뀌는 것이고, 군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형태를 전제군주제 그러잖아요. 이게 전제군주제 역사에서 바로 민주공화제로 역사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3조가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은 남녀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고 일체 평등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최초의 헌법 구절입니다. 이것은 헌법으로 명문화했다는 것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임시의정원에 여성의원이 등장하거든요. 1922년에 김마리아 여사로부터 1942년에 저 충칭에서 보면 방순희 여사가 의정원의 의원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 세계 역사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갖고 심지어 피선거권을 갖고 의원이 되는 아주 선진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역사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특히 김마리아는 28 독립선언 주요 인사 중 하나로 독립 열기를 국내에 전파한 인물이다.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여성도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러한 실천을 최초로 이룩한 인물로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돼서 활동을 했었다. 이후 미국으로 힘들게 유학 생활을 했지만 한시도 조국 독립의 염원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마리아는 1928년 2월 12일 황해덕, 박인덕 등 미국에 유학 중인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여성 독립운동 단체인 근화회를 조직. 이 회의 회장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조국 광복의 대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미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던 셈이죠. 그런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3.1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는 유관순 열사라는 엄청난 일제 탄압에 의한 희생, 그리고 매우 숭고했던 그런 독립의지로만 해석하는 인물이 좀 더 부각되고 있고 기억에 남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김마리아 여사와 같이 여성 정치 주체로서 활동하고자 했던 적극적인 여성상으로서 다시 한번 기억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 지금 우리가 임시정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다.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주권자로서 국민의 자부심을 재확인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이뤄낸 민족사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시작이 바로 그 100년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9년 우린 어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 100년 전에. 그런데 그분들은 지하에서 아실지 모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그 이름대로 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역사 속에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 어떤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까? 남들은 야 그게 100년 뒤에 되겠어? 라고 하더라도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 어떤 비아냥 국제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한 발 턱 내딛는 그 창조적인 발걸음, 그것을 이분들의 그날 밤새워서 열기를 토했던 그 정신에서 배워야 하지 않겠나. 대한민국이 언제 건립됐나? 그 바로 우리가 국민이 주권을 갖고 민주공화제 시대가 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건립된 것이 바로 1919년 3.1 독립선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지 100년 되는 해다. 또 국민이, 우리 역사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 노릇하게 된 지가 100년 된다. 전제군주제 역사에다가 민주공화제 역사에서 살게 된 지가 올해가 100년 되는 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념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100년. 오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했고 몸을 바쳐 희생했다. 이미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도 있었지만 대부분 무명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 첫날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헌법 제1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백한 사실 말이다.